안녕하세요. 이석인의 와인 탐구 이석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중세 수도사들로부터 나폴레옹 황제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 인물들이 사랑한 낭만적인 부르고뉴 와인 함께 봤어요. 하지만 오늘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어두운 부르고뉴의 뒷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최고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한 사람의 집념. 그리고 최고의 와인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낳은 희대의 사기극. 오늘은 부르고뉴 와인이라는 아름다운 세계가 어떻게 인간의 집념과 욕망, 그리고 광기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하면 어떤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본 로마네 마을의 절대 권력, 로마네 꽁띠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최고급 부르고뉴 와인 시장에서 특정 빈티지에 따라서는 이 로마네 꽁띠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와인이 있죠. 바로 도멘 르루아의 와인입니다. 이 도멘 르루아를 이끄는 여장부, 랄루비즈 르루아 할머니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인데요. 사실 르루아 가문은 아주 오랫동안 이 로마네 꽁띠의 주요 공동 소유 가문이었습니다. 마담 르루아 역시 1974년부터 로마네 꽁띠의 공동 경영자로 활약했죠. 하지만 그녀는 완벽주의를 넘어선 와인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다른 경영진들과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극심한 경영권 갈등 끝에 1992년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로마네 꽁띠의 경영자 자리에서 쫓겨나듯 물러나게 되죠. 하지만 콧대 높은 부르고뉴의 여왕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 로마네 마을에 또 다른 좋은 포도밭들을 사들여서요, 자신만의 제국, 도멘 르루아의 모든 영혼을 쏟아붓기 시작하죠. 그녀의 포도밭 관리법은 타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달과 천체의 주기를 아주 엄격하게 따르는 비오디나미 농법을 극단적일 만큼 철저하게 실천하고요. 수확량은 일반적인 기준을 비웃듯이 아주 가혹하게 제한합니다. 수확기에는 포도송이 전체를 따는 게 아니라 정말 포도알을 가위와 핀셋으로 하나하나 솎아낸다고 하죠. 가지치기를 할 때조차 나무가 받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맨손으로 상처를 무릅쓰며 작업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한 병의 완벽한 와인을 만들기 위해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대하는 그녀의 집요한 완벽주의는 이제 부르고뉴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멘 르루아의 와인은 전 세계 평론가와 컬렉터들을 경악시켰죠. 정말 숨막히도록 화려하고 압도적인 향기, 폭발적인 에너지, 그리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질감. 그녀는 자신이 떠나온 로마네 꽁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넘어 정말 와인계의 살아있는 신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고의 와인을 향한 완벽주의적 집념이 빚어낸 아주 완벽한 복수극이었죠. 마담 르루아처럼 장인들의 땀과 집념이 빚어낸 최고급 부르고뉴 와인은요, 이제 한 병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도 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와인을 하나의 예술 작품을 넘어서 돈과 과시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시장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탐욕의 틈을 타고 2000년대 중반 최고급 와인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사기꾼이 등장합니다. 바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신포도 사워 그레이프스의 주인공 루디 크르니아완입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 젊은 청년은 엄청나게 재력가 행세를 했다고 하고요. 뉴욕 최고위층 와인 사교계에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던 인물인데요. 그는 실제로 한 번 맛본 와인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천재적인 절대 미각의 소유자였다고 하죠. 콧대 높은 와인 애호가들조차 루디의 절대 미각과 해박한 지식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의 진짜 재능은 루디의 집 부엌에서 발휘되었습니다. 품종과 지역의 특성을 완벽히 꿰뚫고 있던 루디는 여러 와인을 교묘하게 블렌딩해서 오직 자신의 미각에 의존해 가짜 올드 빈티지 부르고뉴 와인을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낡은 빈병을 구하고요. 정교하게 라벨을 위조하며 가짜 코르크와 왁스 실링까지 덧입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빈티지의 와인을 창조하게 되죠. 세계 최고의 와인 전문가들과 억만장자의 컬렉터들은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환상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경매장에서 수백억 원의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대단한 평론가라고 한들 수십 년이 지난 특히 특정 와이너리에 심지어 극히 희귀한 마셔보지도 않은 빈티지 와인을 단번에 진위를 명확하게 판별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완벽한 범죄는 부르고뉴의 명가 도멘 퐁소의 와인메이커 로랑 퐁소에 의해 덜미가 잡힙니다. 어느 날 뉴욕 경매 카탈로그를 살피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1982년에 처음 생산하기 시작한 클로생드니 와인에 1945년산 빈티지가 버젓이 출품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루디가 뉴욕에서 자신의 와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와이너리의 역사마저 위조하고 있음을 깨달은 로랑 퐁소는 포도밭에 흙 묻은 장화를 벗어 던지고 그 길로 즉각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그는 직접 탐정이 되어서요 경매를 준당시켰고요. 이어진 FBI와의 공조로 위조 라벨과 가짜 코르크가 널린 루디의 부엌이 만천하에 실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이 희대의 사기극은 최고급 와인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라벨뿐만이 아니게 되었거든요. 이 병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보관을 했고 누구의 어떤 셀러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 바로 provenance, 출처와 이력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 겁니다. 사건 이후 컬렉터들은 병의 상태와 보관 이력에 훨씬 더 집착하게 되었고요. 생산자와 유통업자들 역시 위조 방지를 위해서 병의 모양, 보안 태그, QR코드 등의 추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죠. 한 사람은 최고의 부르고뉴 와인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다른 한 사람은 최고의 부르고뉴 와인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인생을 걸었습니다. 한쪽에는 포도밭을 향한 인생을 바친 집요한 완벽주의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희소성과 명성, 라벨과 환상을 향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이야기는 와인이 단순한 술을 넘어서 예술작품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하나의 반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와인은 어떤 지점에서, 왜, 어떻게 예술작품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와인을 공부하는 동안 늘 마음 한켠에 품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안에 오랫동안 숙성되어 온 답을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언젠가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인 만큼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작품에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낸 아티스트의 존재가 있죠. 그림에는 화가가 있고 조각에는 조각가가 있듯이 와인 뒤에는 와인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와인을 만든 아티스트는 양조장 안의 양조가이기도 하지만요. 그보다 더 먼저 본질적으로는 포도밭에서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이죠. 와인이 다른 술과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한 잔의 와인 안에서 포도의 품종과 산지, 그 해의 기후와 포도밭의 토양, 양조 방식, 나아가서 생산자의 철학과 스타일까지 모두 읽어낼 수 있다라는 점일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와인이 음용을 넘어서 appreciate, 감상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대상이 되죠. 사실 제가 공부한 WSET 디플로마와 같은 전문가 과정에서 정말 혹독하게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훈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잔 속에 남겨진 맛과 향의 미세한 단서들을 짚어가면서 그것을 빚어낸 포도밭의 환경과 양조자의 의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종의 역산을 통한 추리를 해나가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포도라는 과실, 더 정확히는 포도나무라는 식물이 지닌 아주 독특하면서도 특수한 생리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요. WSET 디플로마나 마스터 오브 와인과 같은 최고위 과정에서 Viticulture, 즉 포도 재배학을 그토록 집요하게 다루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저도 진짜 비티컬처 공부하느라고 눈물을 쏙 뺐거든요. 와인을 공부하려고 왔는데 농업학에 가까운 공부를 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포도나무는요, 다른 과실수와 비교했을 때 농부의 개입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크게 드러나는 식물입니다. 직관적으로 지중해 기후를 떠올려 보면요, 석류나 레몬이 잘 자라는 따뜻하고 건조한 지역은 포도 역시 아주 잘 자라곤 하는데요. 작년 터키 남부를 방문했는데 정말 길가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석류나 레몬 나무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들에 진짜 훌륭한 과실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려 있더라고요.
하지만 포도나무는 달라요.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요. 포도나무는 과실수의 정체성보다 덩쿨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강해져서요. 열매라고는 아주 작고 시고 산발적인 들포도만을 맺죠. 농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주 극명한 식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포도가 와인 생산자라는 아티스트의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다른 과실수와 가장 다른 본질적인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덩쿨 식물이라는 점인데요. 이제 한국어로는 모두 우리가 과실나무 해서 나무라는 단어로 묶어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금방 와닿지 않는데요. 영어로 생각하면 애플 트리, 망고 트리처럼 일반적인 과실수에는 과일 이름 뒤에 tree라는 단어를 붙이지만 포도나무는요, 덩쿨 그 자체를 뜻하는 vine이라고 칭합니다. 프랑스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이제 프랑스어에서 과실수는 과실명을 변형해서 단어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포도나무만큼은 이 덩쿨의 개념이 짙게 배어있는 vigneu라는 독립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일나무는 스스로 목질부를 형성해서 이렇게 곧게 자라지만요. 포도나무는 본디 덩굴의 특성상 어딘가에 계속 기대고 감기고 끝없이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식물인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요. 과실수라기보다는 정말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성한 덩굴더미에 가까워져요. 열매를 맺어 씨앗을 생산하는 생식 성장보다는 잎과 가지, 줄기를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영양 생장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 버리기 때문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포도 재배에서는요, 트렐리스라고 부르는 지지 구조, 그리고 수영 관리, 그리고 잎의 면적을 통제하는 캐노피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니까요, 농부가 마치 아티스트처럼 재료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디자인하는지에 따라서 지지대를 세우고 수영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잎이 햇빛을 받는 각도, 바람이 통하는 길, 열매의 성숙 속도, 그리고 최종적인 포도의 농축도와 복합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또한 본질적으로 포도나무는 덩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포도밭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굵고 단단한 트렁크가 좀 있긴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는 오랜 시간 수영 관리와 전정을 통해서 그 흩어지려고 하는 덩쿨의 생명력을 하나로 중심으로 모아주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부터 빈 캠퍼스의 구도를 잡는 예술가처럼 와인을 향한 농부의 의도와 설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포도나무가 다른 과실수와 굉장히 구분되는 독특성은요.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의 과감한 전정, 그러니까 가지치기라고 하는 그 프루닝. 대부분의 과실나무는요.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포도나무는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압도적으로 농축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포도를 발효하고 숙성시킨 이 포도주라는 존재가 이토록 감상의 대상이 될 만큼 복합적이고 농축된 풍미를 지니기 위해서는요, 그 재료가 되는 양조용 포도 역시 일반적인 과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밀도와 복합미를 품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게 와인으로까지 전가가 되죠. 그런데 바로 이 극단적인 가지치기가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겨울 휴명기에 이루어지는 전정, 가지치기를 통해서 포도나무는 전년도에 자란 가지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때로는 전체 가지의 80~90%에 달하는 양이 제거되기도 해요. 얼핏 보면 정말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마치 죽은 듯 보여요. 가지치기 후에 포도나무는요. 하지만 겨우내 포도나무는요, 그 트렁크와 뿌리의 깊숙한 곳에 아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그 최고의 농축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본체가 기꺼이 감당해가는 응축의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요, 이 죽은 듯 보였던 본체가 깊은 뿌리에서부터 거대한 삼투압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수액을 밀어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잘려나간 단면에 뚝뚝 맺히는 수액이 있는데, 수액을 프랑스어로는 포도나무의 눈물, 플레르 데 라 비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bleeding, 피 흘림이라고 불러요. 그 눈물 같은 수액이 차오르면요, 이내 폭발적인 생명의 발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본체는 겨우내 저장해 두었던 그 응축된 생명력을요, 이미 이제 전정이 돼서 정돈돼 있는 붙어있는 가지와 열매에 모두 쏟아붓습니다. 바로 이 독특한 메커니즘 덕분에 사실은 일반 과일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수준의 농축도와 복합미를 가진 양조용 포도가 탄생하게 되죠. 더욱 놀라운 것은요, 농부에 의해 잘 관리된 포도나무는 이런 과정을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이나 매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과실수 중에서도 가히 불멸의 상징이라 불릴 만큼 경이로운 장수성을 자랑하죠. 실제로 슬로베니아에는요, 460년이 넘는 수령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는 포도나무가 존재해요. 와인용어로 비에비뉴 아니면 올드바인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참 생각할수록 신기한 식물이에요. 본래는 끝없이 뻗어나가려는 덩굴이지만 농부의 치밀한 손길 속에서 응축된 생명력의 창고인 트렁크를 이루고요. 해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대부분을 잃는 상실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응축시켜서 마치 생명수와 같은 수액을 해마다 뿜어내면서 제자리에 붙어있는 가지와 열매를 향해 어김없이 맹렬하게 흘려보내니까요. 포도나무 참 멋진 식물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의 독특성을 또 하나 꼽으라면요. 여타 과실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척박한 환경을 견뎌내며 아주 심도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딥 루팅 능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지점을 되게 좋아해서 맨날 이제 척박한 땅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포도나무라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물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그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좋은 와인을 위한 포도는 반드시 고도로 농축되고 뛰어난 복합미를 지녀야만 하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포도나무가 척박한 환경에 놓일 때 비로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배수력이 뛰어나고 영양분이 제한된 척박한 토양에서 포도나무는요, 생존을 위해 수분과 미량의 원소를 찾아 안반을 뚫고 깊게 뿌리를 뻗어 내립니다. 얕은 표토를 지나서요. 수미터 아래의 심층부로 내려가며 포도나무는 지질학적 시간이 켜켜이 쌓인 다양한 토양 요소들을 흡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석회암 기반의 안반에서 미네랄리티를 길어 올리기도 하고요. 점토나 모래 혹은 쥐라기 시대의 해저, 퇴적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층의 요소들을, 성분들을 자신의 몸으로 통과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토양의 물리적 구조와 배수력, 열 보존성, 그리고 지하부의 미세 환경은 최종 와인의 산도와 텍스처, 아로마와 밀도, 그리고 때로화를 대변하는 복합미를 결정짓는 핵심 기제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척박한 대지에 깊이 뿌리 내린 포도나무일수록요, 땅의 목소리, 때로화를 가장 선명하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와인 생산자는 포도나무를 세심하게 돌보지만 결코 안락함 속에 방치하지 않아요. 비옥한 비료와 풍부한 관계시설로 나무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는 건요, 오히려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벌크 와인에 허용되는 일이죠. 사실 제가 이번에 부르고뉴에 관한 책을 집필하면서 포도빛 바람이 불어오는 곳 부르고뉴 위대한 생산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점은요, 그들이 자신 스스로를 어떤 기술적인 양조가에 앞서서 포도밭을 돌보는 농부, 비니홍이라는 정체화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부르고뉴의 전설적인 와인 생산자죠. 도멘 랑브레의 티에리 브루엥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일인데요. 선생님한테 이토록 위대한 와인을 빚어내는, 이토록 아름다운 와인을 빚어내는 그 특별한 비법이 뭔지 물어봤을 때, 그 선생님은 대단한 어떤 양조 기법에 대한 얘기보다는 나는 그저 포도밭에 살면서 그저 포도밭을 보살피고 케어링하고 포도나무 스스로가 이렇게 자라나도록 도울 뿐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신 적이 있어요. 그 지점이 저한테 굉장히 오래 기억이 남았거든요. 어떤 보살핌, 양육이라는 키워드로 느껴졌어요. 실제로 프랑스의 많은 와인 생산자들은요, 포도를 와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두고 아껑파뉴망이라는 표현을 써요. 직역하면 동행 혹은 걸어서 함께하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진짜 현장에서 느낀 훌륭한 농부는 정말이지 포도나무를 너무 사랑하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포도밭을 밤낮으로 살면서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 읽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안개 낀 포도밭을 걸으면서 나무의 안색을 살피고 미세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감각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봄철 치명적인 설이 있죠. 또 우박 있죠. 가뭄 있죠. 병충해 있죠. 그 속에서도 끝끝내 포도밭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이 책임감 있는 농부인 셈이죠. 결국 이토록 끈질긴 농부의 보살핌, 그리고 온 가지가 잘린 채 죽은 듯한 그 시간을 견디며 에너지를 응축하고 심도 깊숙이 뿌리를 내려 마침내 복합적인 열매를 맺어내는 포도나무의 인고의 시간. 이 모든 과정과 생명력이 곧 와인을 그냥 단순한 음료가 아닌 감상이 가능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그 근거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름다움은 정말 단숨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죠. 와인에 대한 제 사랑도 바로 그 아름다움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우리는 아름다움 앞에서요, 때로 소유하려고 들고 숭배하듯 바라보거나 또 집착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땐 뭔가 과시와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땐 그저 위험한 것이라며 너무 쉽게 배척해 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 어느 것도 대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10여 년간 와인과 함께하며 직접 겪어보고 맞이했던 모든 감정의 굴곡들이에요. 분명 탐미주의적인 측면을 가진 저는 언젠가부터 아름다운 것들을 만날 때마다 잠시 멈춰 서서요, 그 너머의 뿌리를 따라가 보려고 해요.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온 걸까? 무엇이 이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했을까? 이 한 병의 와인 뒤에는 어떤 땅과 계절, 어떤 포도나무의 시간과 농부의 손길이 있었을까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단서를 따라 와인의 너머, 또 너머, 그 너머를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마주하게 되는 건 더 큰 아름다움이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와인을 통해서 결국 그런 시선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길고 좀 철학적이었나요? 사실 오늘 이 부르고뉴 와인이 품은 교양 시리즈 마지막이라서 그래요. 한 번쯤 꼭 정리해보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시즌 끝은 아니고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아주 실용적인 부르고뉴 와인 총정리 시간 가져볼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인문학 모드에서 실용 와인 선생님 모드로 바뀌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 쪽집게 선생님처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늘 꽤 좁고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 책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자주 올라오지 않는 시즌 영상도 기다려주시고 챙겨봐 주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선물처럼 좋은 책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듯이 아직 끝은 아니고요. 실용 부르고뉴 영상 더 남아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만나요. 안녕!